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로 향하고 있을 때 정작 서울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에는 전파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며칠 만에 뒤집히는 석연치 않은 일이 일어나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방적인 36시간 휴전 선언에도 우크라이나에선 포성이 이어졌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예고된 가운데 어젯밤 경기도 성남과 안성에선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기환 기자입니다. 눈 덮인 도로 위를 차들이 아찔하게 달립니다.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멈춰선 차를 뒤따라오던 차가 곧바로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들도 손 쓸 새 없이 연달아 부딪힙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터널 앞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쯤. 서로 출근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급제동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미끄러진 것 같고요. 뒤에서 계속 쾅쾅쾅 소리가 나서 뒤에서도 계속 추돌이 있는 것 같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도로에서 2시간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차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빼곡하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경기도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중 나들목 인근에서 21톤 화물트럭을 비롯해 모두 5대가 부딪히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트럭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먼저 추돌한 뒤 잇따르던 차들이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광교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일어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50여 분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1,500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아파트 전기 설비를 보호하는 필레기가 고장나면서 자체 전기 공급 시설까지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어젯밤 9시 5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오늘 낮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 일부 강원 내륙에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의 영향이 겹치면서 이번 주말과 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제 중국 북부와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주말 새벽부터는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휴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부대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도방위 사령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최초 탐지 이후 1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30분에서야 자체 탐지 자산으로 북한 무인기 한 대의 항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국지 방공 레이더로 북한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1군단과 합참이 이를 수방사에 전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비태세 검열 과정에서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시간은 군 당국이 발표한 오전 10시 25분보다 6분 빨랐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검열팀이 레이더 영상을 복귀한 결과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19분부터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탐지된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있었다며 이는 당시 운용 요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가 군 책임론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내부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내부 감찰 결과를 보고 인사 조치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각설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를 둘러싸고 용산 내부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군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이 무려 도발 9일 뒤 늑장 보고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폭발했다고 전해집니다. 고위 관계자들도 YTN에 새 정부 들어 안보 사고가 잇따라 가뜩이나 군에 대한 불신이 깊다면서 군의 무능력과 기강해이를 질타했습니다. 동시에 조직 보호 본능이 강해 사태를 숨기려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장 군 수뇌부 경질이나 징계 등 행동이 이어지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무인기 하나에 장성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줄 수 없고 오히려 추가 도발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군 수뇌부 책임론을 묻는 말에 군 당국의 검열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본 뒤 신상필벌하겠다는 얘긴데 이태원 참사가 났다고 단칼에 관련 라인을 경질하지 않는 윤 대통령 평소 인사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다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안심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했지만 용산 안팎에선 이 기조에 군이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 168명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날인 오는 9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소집 요구서를 국회의사과에 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북한 무인기 침범과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소집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 관련 현안 질문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9일, 경제 위기에 대한 현안 질문은 그 다음 달인 오는 10일에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은 긴급 현안 질문 요구서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일정을 협의하거나 본회의 표결에 붙여 실시 여부를 정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기간 불거진 여러 의혹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검찰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오는 10일에서 12일 사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일정 조율 끝에 10일로 확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와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에서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기업 현안을 해결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민원 문건 등의 증거를 중심으로 조사해서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도 앞서 공개적으로 혐의를 반박해온 만큼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대선 기간 쏟아진 주요 의혹 가운데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성남FC 의혹 외에도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반 판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심 행보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정작 집권 여당의 청사진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 강재원 의원과 김장년대 승부수를 띄운 김기현 의원은 최근 부쩍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급 당대표를 용산에선 부담스러워할 거란 관측이 끊이지 않는 터라 눈길을 더 끌었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국회의원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자기 편 사람을 넣으려고 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대선 안 나간다고 제가 아예 공개 선언했고. 윤심을 겨냥한 전략적 발언이란 해석이 적잖은 가운데 견제구를 맞은 안철수 의원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걱정해야지 대선을 생각할 때냐고 발끈하며 김 의원의 공격 지점인 공천 잡음은 오히려 영남에서 일어난다고 받아쳤습니다. 영남권의 그 공천 파동 때문에 수도권이 전부 피해를 입습니다. 저는 안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 봐줄 사람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천 줄 세우기를 통한 자기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건데 이른바 영리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내건 당대표 후보 수도권 험지 출마론 역시 그 연장선에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당 지도부를 영남권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진격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남의 지역구를 둔 김기현 의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도권 패배는 곧 총선 필패라는 현실론을 용산을 향해 피력하는 거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심의 향배에 신경을 쓰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맡긴 장관급 직책의 무게감이 여전하지만 출마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차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아직 고민이 맞은 걸로. 네, 아직 여러 가지 다 좀 고루고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거 전 초반 이렇게 윤심만 집중 부각되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 목표는 뭔지, 꽉 막힌 대야 관계는 어떻게 풀 건지 등 큰 그림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조차 제기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대표 선출 방식이 바뀐 상황에서 윤심을 고리로 한 당심 구애 작전은 선거 전략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윤심만 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공직감찰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국무조정실에 신설될 공직자 복무관리팀과 협조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민정수석실 폐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전 청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지표와 부동산 가격, 고용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네, 해마다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 같은 모빌리티 기술인데요. 올해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필두로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대중 앞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눈에 띄는 모빌리티 전시가 좀 있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CES 전시관 가운데서도 BMW 차량 전시관인데요. 제 뒤로 보시면 이번 CES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된 컨셉트카가 보이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치 여러 가지 식탁보를 짜놓은 것처럼 색깔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컨셉트카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표정을 따라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차량 앞에 있는 외부 패널을 통해서 사람이 마치 눈웃음을 짓거나 또 눈을 찡그리는 듯한 표정을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차량 옆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패널을 통해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문구를 자유자재로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CES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모빌리티 혁신인데요. 한국 기업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포문을 연 곳은 바로 현대 모비스입니다. 이번 CES를 통해서 미래형 자율주행 컨셉트카를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요. 차량 바퀴마다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달려 있어서 옆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제자리 회전까지 가능합니다. 관계자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s you can imagine, having pillars at the corners will maximize the allowable space for use of the passengers. We can have great flexibility for both design and application. 소니가 혼다와 힘을 합쳐 내놓은 신제품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차량은 안팎에 탑재한 45개의 센서를 통해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여기에 게임 명가답게 차 안에서 게임이나 음악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증강현실까지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굴러가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장치들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 분야에서도 혁신이 좀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멋진 차량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부속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부품이나 부속 장치 관련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이 선보여졌는데요. 먼저 LG 이노텍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카메라, 센서 등을 처음으로 CE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자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가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솔루션뿐만 아니라 차량 간에 연결하는 통신 솔루션 모듈까지 총망라해서 자율주행 토탈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SK 시그넷은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전력 효율성을 높여 손실 없이 충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운영체제 역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데요. 구글은 차량 내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휴대전화를 자동차 안 화면에 연결해 지도 앱과 음악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 뒤 휘발유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마저 꿈틀댈 조짐을 보이는데요. 물가가 또 오를 수 있다는 뜻이어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37%까지 키웠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이후 국제유가 안정세와 맞물려 기름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새해 들어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류세를 일부 환원하자마자 휘발유 값이 30원 넘게 치솟은 겁니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등으로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과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중국 쪽의 수요 증가, 러시아의 공급 감소, 이거는 국제유가가 다시 좀 랠리를 보일 가능성, 그런 좀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었는데 국제유가가 오른다면 이는 곧바로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전기세가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가스요금도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런 유류세까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원상복귀 되면서 부담이 너무 가는 것이 아니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는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진행하는 한국은행엔 또 하나의 만만치 않은 과제가 던져진 셈입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들어 0.25%포인트 인상을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과 경기 침체, 부동산 경착륙 우려 등에 따라 동결을 택할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시중의 자금이 비교적 안전한 은행의 예적금으로 몰리는 현상을 역머니 무브라고 하는데요.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지난해 200조 원 넘는 돈이 몰렸는데 예금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부진했던 증시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한 부동산 시장.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은행으로 몰렸습니다. 1억 원을 1년간 맡기면 500만 원을 이자로 주는 은행권의 연 5%대 예금 상품이 등장하면서 손실을 무릅쓰고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지난해 11월 말 예금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959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증가폭인데 이 가운데 86%가량은 5대 은행에 예치됐습니다. 이렇게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던 예금이 잠시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9달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5%대를 뚫고 올라갔던 수신금리가 자금시장 안정세와 금융당국의 인상자재 권고에 한 걸음 후퇴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금 경색기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은행들이 수신 경쟁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쳤는데 자금 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수신 금리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그 영향도 상당 부분 나타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5%대 금리 상품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수신금리가 더 오르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11월 말 그때 이제 치고서 지금 이제 하향 안정세인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한 4.7 그 정도 수준까지 거의 0.5% 정도 하락해 있고요. 이런 하향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금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한 예금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3.7% 늘어 29만 4천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과 유통업체의 설 차례용품 2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평균 구매 비용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비용을 업태별로 보면 전통시장이 24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일반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과 채소, 축산물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30% 정도 저렴했지만 과일과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은 붙잡힌 뒤 재차 거짓말을 하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경찰은 아직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이기영의 거짓말을 뚫고 수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기영의 신병은 검찰에 넘겼지만 경찰은 여전히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의 하천과 풀숲을 뒤지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뒤 이곳에 유기했다는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보강도 수색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 이기영이 A씨를 살해해 시신을 묻었다고 밝힌 시점은 8월 초.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데다 지난해 여름 물난리까지 났던 지역이라 수색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 이기영의 반복되는 거짓말도 수사를 더 꼬이게 합니다. 이기영은 수사 초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통장 잔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계획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놓고도 처음에는 강에 던졌다고 했다가 송치 전날 애초 지목한 지점에서 2km 정도 떨어진 풀숲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벌이는 위치도 그만큼 이동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기영은 송치 직전 마지막 선물이라며 경찰에게 매장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여유까지 보였는데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기영이 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기영의 휴대전화 이동 동선과 수색견의 반응,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기영이 막판에 알려준 곳이 시신 유기 장소가 맞을 거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려면 A씨의 시신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력을 발휘해 이기영의 비뚤어진 우월감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성남FC 의혹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20여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어디에 썼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언론인들과의 금전거래 정황까지 포착돼서 경위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청 앞을 지키던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말 자신의 측근들이 체포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지 23일 만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회복 중이신 거예요? 천화동의 1호에 관련된 기사를 그대로 유지하신 거예요? 지난 2일 화천대유 이한성 대표와 최우향 이사를 범죄 수익 275억 원 은닉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나머지 대장동 개발 이익의 용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건강 상태는 충분히 고려했고 당사자와 조율해 조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범죄 수익 1,000억 원가량을 동결한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환수해야 할 전체 부당이득을 4,400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나 남욱 변호사가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각종 로비 의혹 역시 규명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과거 언론사 중견기자 여럿과 금전거래를 했던 정황도 포착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일간지 기자 3명에게 적게는 9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을 건넸고 한 방송사 기자에겐 명품 신발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범죄 혐의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경위는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법정에서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하다거나 SNS로 차용증을 받고 2억 원씩 주고 아파트 분양도 받아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기자 시절 일했던 머니투데이의 홍모 회장도 과거 김 씨에게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현재 정부안이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만 면책시켜준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의 해법을 모색해온 정부가 오는 12일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 협의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 공개 토론회입니다.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를 위해 이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가 최종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정부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입니다.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우선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일본 기업도 추후 기부금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법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외교부는 법적 검토 끝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범기업의 기금 참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측은 고심 끝에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정부 안에 부당함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이 판결의 이행 책임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 측이 판결 이행 책임을 벗어나면서 그럼 일본 측에 사과하든 아니면 뭐 재원 참여든 여러 가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이제 외교적 협상일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안이고. 정부는 토론회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달 최종 해법안을 발표합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큰 틀을 고수하고 있어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을 풀어줄 만한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며칠 만에 뒤집히는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거 담당 교사가 개표 결과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지역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 한 초등학교 3, 4, 5학년은 지난달 29일 전교회장단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곧바로 개표 결과가 발표됐는데 나흘 만에 회장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며 1, 2등이 뒤바뀐 정정 공지가 나왔습니다. 2등으로 낙선한 학생의 학부모가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확인 작업을 거쳐 개표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학부모가 먼저 선관위를 방문을 해서 그 투표 용지, 그 결과지 용지가 다른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학교에 와서 그 의뢰를 제기를 했고, 낙선 학생 부모가 조작 김새를 차린 건 부회장 선거와 달리 회장 선거 개표 상황표만 이상했던 탓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복사 등을 막기 위해 만든 워터마크도 없었고 문서의 만듦새도 곳곳이 엉성했습니다. 꼬리를 밟힌 선거 담당 교사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남긴 채 자해를 시도해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와 전북교육청은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학생하고 보호자 심리 상담 지원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취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선관위 차원의 처벌이나 수사 의뢰 검토는 없을 예정입니다. 조작된 개표 상황표에는 선관위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복사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현행법상 선관위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군산 선관위 측은 협약에 따라 학교에 투 개표 시스템만 제공했을 뿐 학생 선거는 공직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바로잡혔지만 이제 막 민주주의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30, 40대 남성이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가장 살이 많이 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연시 살찌기 쉬운데요. 최대한 빨리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비만 남성은 매년 2%씩 꾸준히 늘어 성인 남자 100명 가운데 45명이 비만인 상황.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보면 40대와 30대 순으로 비만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체질량 지수 25가 넘는 40대 남성은 8%포인트, 30대 남성은 6%포인트 늘며 각각 54%를 넘었습니다. 특히 40대 남성에서는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2단계 이상 비만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근력 운동량이 크게 부족해진 데다 30대는 흡연, 40대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탓도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40대 남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습관이 가장 많이 바뀐 그런 계층입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게 되고 불규칙하게 집에서 배달 음식이나 또는 간편식 패스트푸드를 먹은 영향, 그리고 사실 활동량이 거의 없었던 거죠.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맞은 거리두기 없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늘며 식사와 음주량은 늘고 겨울철 운동량은 부족해지면서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원래 체중으로 복귀하고 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식사도 좀 포도당 섭취, 탄수화물 섭취를 좀 적게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2주 정도 계속 지속되면은 효과적으로 체중도 빼고 그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갑자기 찐 살은 2주 안에 빼야 한다는 식의 특정한 다이어트 기간을 정해놓은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간식이나 별미로 곶감 찾는 분들 많은데요. 충북 영동군이 설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곶감 출하를 알리는 곶감 축제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곶감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곶감이 포장에 쌓인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충북 영동에서 재배한 감으로 40에서 50일 동안의 건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곶감 생산지인 충북 영동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곶감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곶감 출하에 맞춰 곶감 축제도 함께 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렸던 곶감 축제가 올해는 3년 만에 다시 대면 축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곶감 재배 농가 34곳과 20곳의 특산물 재배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곶감은 겨울철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데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곶감은 산간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감을 수확해 산 바람으로 건조해 식감이 쫄깃한 것이 특징입니다. 작황이 좋은 상태에 수확된 감을 가지고 자연 건조된 상태로 곶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곶감이 질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 2007년 감 산업특구로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감 주산지입니다. 충북 감 생산량의 70%, 전국의 7%가량을 차지하는데 매년 2,500여 톤의 곶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가들이 곶감으로 수백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영동이 이렇게 곶감을 이용한 건시라는 지금의 품종에서 거기에서 가공을 한 그런 산업까지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곶감 행사를 통해 농가들의 판매처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올해 제104회 전국체전은 전남 목포에서 열립니다. 지난 1897년 목포항 개항 이래 처음인데요. 목포에는 올해 서남권 수산자원 지원단지도 들어서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전 150억을 들여 짓고 있는 종합운동장입니다. 전남지사와 목포시장 등이 새해 벽두부터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등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우리 목포를 비롯해서 전남 21개 시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서 이 행사를 잘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폐회식과 육상대회 등이 열리는 국제규격의 종합경기장은 오는 6월쯤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눌러주십시오. 전남도민. 올해 전국체전은 목포 문학박람회와 낭만항구 축제 기간에 열려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선진도시를 꿈꾸는 우리 목포가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 양대 주 개최지라는 데 대해 목포 시민은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도 가까운 곳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모처럼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뿐 아니라 또 전문 체육 또 우리 광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업팀들 꼼꼼히 한번 훈련장에 찾아다니면서 격려해서 좋은 성적 있게끔 최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목포에는 체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도 들어섭니다. 이에 따라 여객선 터미널 옆에 서남권 어업 전진기지인 목포 수협 유판장 등도 모두 옮겨지게 됩니다. 85년의 앞선창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의 북항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수협도 조합원 생산업인 지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목포 시민과 체육인들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어민 등은 만선으로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방적인 36시간 휴전 선언에도 우크라이나에선 포성이 이어졌습니다. 확전 우려에도 벨라루스에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가 추가된 가운데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경량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아스팔트에 박힌 포탄 잔해입니다. 응급차들이 폭격에 훼손됐고 숨진 소방대원 시신이 담요로 덮여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Я под стол залезла с собакой, накрыла ее халатом и кружку. И просто мы там ждали, когда все это закончится. 헤르손시 당국은 푸틴 대통령이 선언한 휴전 시한 전에 러시아군이 포격했다며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주요 도시 크라마토르스크를 로켓으로 2차례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반면 휴전을 준수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인구 밀접 지역 등의 포격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Несмотря на соблюдение сегодня 6 января с 12 часов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россий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ой войск режима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одолжил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обстрелы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 позиций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러시아 맹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과 연합훈련을 해온 벨라루스에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같은 날 국경 지역에 있는 연합군 훈련 현장을 찾아 탱크와 방공부대 합동훈련을 참가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경량급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방 진영이 확전을 우려해 꺼렸던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이 한 번도 세계 1위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이라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그 기록이 올해 바뀌게 됩니다. 새 주인공은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도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뭄바이의 출근길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물론 러시아어가 지났다고 사정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So we usually face problem like suffocation. There's a lot of crowd. You get hurt whenever your phone falls and you are not able to find your phone as well. 중국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많지만 살림살이 나아지면서 더디게 늘더니 결국 지난해부턴 인구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하지만 오는 2050년이 되면 인구 지형은 확 바뀝니다. 인도와 중국은 순위뿐 아니라 격차는 더 벌어지고 여기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인구 대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코 변치 않을 거라던 1위와 2위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올해입니다. 해석은 재앙과 축복이 반반입니다. 사람들이 전기와 물을 찾아 농촌을 떠나면서 인도의 도시는 기형적 팽창하고 있고 삶의 질은 더 떨어졌습니다. It's because of the growing population or maybe because of the migration or uncontrolled migration. And why we are not able to provide the employment, as what you talk about employment and all, and the means of livelihood at the place of their stay in the rural areas. 반면 인도 정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넘쳐나는 젊은 인력을 무기로 이제 세계 인구 1위가 되니 UN 상임이사국 한 자리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줄잡아 80억 명. 그러니까 지구촌 3사람 가운데 1사람이 중국인이거나 아니면 인도 사람인 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26년 만에 극장판으로 부활한 슬램덩크가 3040 세대의 팬심을 불러일으키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장화시는 고양이 프린스 차밍도 겨울방학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왼손은 거들 뿐. 1990년대 전 세계 판매량 1억 7천만 부를 기록한 스포츠 만화의 전설 슬램덩크. 우리나라에서만 1,450만 부가 판매됐고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던 슬램덩크가 26년 만에 극장판으로 부활했습니다. 북상고 농구부 5인방의 도전과 열정에 열광했던 3040 세대의 호응 속에 개봉 첫날에만 6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주옥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났고 마지막에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 있잖아요. 서태웅이랑 강백호 그 장면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백호, 서태웅의 대결이 아닌 가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했고 원작의 마지막 경기였던 산왕 공고전을 통째로 담았습니다. 원작자 이노우의 다케이코가 각본과 감독을 맡아 3D 애니메이션을 도입해 입체감을 살렸고 실제 경기를 보는 듯한 전개가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진감과 속도감이 굉장하고요.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퀄리티가 결국에는 동시대에서 훨씬 더 진보한 기술 안에서 더 생생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소름 끼치게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방학을 맞은 어린이 관객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개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개의 목숨 가운데 단 한 번의 살만 남은 과거의 히어로 장화 씨는 고양이가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모험을 떠납니다. 애니메이션 슈렉의 스핀오프 작품으로 11년 만에 2편으로 돌아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을 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왕자의 이야기 프린스 차밍도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슈렉 제작진이 기존 동화를 재해석해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에이브릴 라빈과 시아 등 정상의 뮤지션들도 참여해 관객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연기파 배우 정보석, 유동근 이 두 사람이 한 연극에 같은 배역을 맡아 화제입니다. 정보석 배우는 세 번째 같은 역할이고 유동근 배우에겐 30여 년 만의 연극인데 각각의 매력으로 흥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정이 빨강을 집어삼키는 것이 두려운 화가 마크 로스코와 조수 켄의 대화로 이어가는 연극 레드입니다. 피카소의 입체파를 밀어내고 대세가 된 마크 로스코의 추상표현주의가 세월이 흘러 다시 앤디 워홀의 팝아트에 등 떠밀리는 상황. 너 정말 앤디 워홀이 100년 뒤에도 미술관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 브릴리언과 베르메르와 함께! 지금도 로스코 옆에 걸려있는데요? 신구 세대를 대변하는 두 사람 간의 갈등과 이해, 화합을 통해 예술과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로스코 역할을 맡은 정보석 배우는 매번 연기자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벅찬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짝사랑으로 끝나야지 이 사랑을 이루려고 했을 때 너무 큰 고통이 따르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세 번째인데 매번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날부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30여 년 만에 연극 무대에 돌아온 유동근 배우는 고전 미술사 같은 작품이라며 큰 산맥을 하나하나 찾아가듯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연극은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첫 아이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게 선택한 작품이고 거칠고 어두운 연기의 유동근 배우와 냉철하고 까칠한 캐릭터의 정보석 배우. 같은 이야기라도 각각의 매력으로 색다르게 풀어내면서 공연 초반부터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영국 아카데미 감독상과 외국어 영화상, 편집상, 오리지널 각본상 등 4개 부문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국 영화-TV 예술 아카데미인 바프타는 현지 시간 6일 영국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바프타상 예비 후보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감독상은 16개 작품이 명단에 올랐고 외국어 영화상, 오리지널 각본상, 편집상은 각 10개씩 선정됐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왜? 자꾸 괜히 그 나쁘면은 그 마음만 찝찝하고 그래요. 취업난에 입시철까지 겹쳐 올겨울 어느 해보다 고민이 많은 젊은이들. 일반 사주 카페보다 복채가 비싸지만 미래가 궁금한 젊은이들에겐 비싼 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능에 방면이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듣게 되면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생겨요 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만큼 집착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첨단 사회에서 없어질 것 같았던 점술 사업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솔로거든요.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혈액형을 통해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실제로도 연애나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혈액형을 따지는 미혼 남녀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혈액형 열풍이 대인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00분의 1, 1000분의 1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몇백만 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20억 원이 넘는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일단 집을 한 채 사고 당첨됐을 때 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 꿈은 많이 꿨죠. 날려주세요. 백단이 0번. 복권 한 장의 행복을 느끼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음직한 행복한 상상입니다. 열심히 한 주를 보내고 나면 그만큼 잘 쉬어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날씨를 유심히 보셨다면 이미 오전까지 눈비 예보도 있는 데다 지난 주말 해맞이를 보셨다면 이번 주말은 집에서 쉬는 걸 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고속도로의 교통량도 지난 4주 대비 감소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영향을 받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10분, 양양까지는 2시간 30분으로 원활할 때보다 30-40분가량 더 걸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광주 원주선의 경우 원주 쪽으로 대신터널 부근 갓길 쪽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변으로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방 상황 잘 살피면서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계속해서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하면서 감속 운전 잊지 마시고요.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안개 때문에 이렇게 시야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안개등과 비상등 활용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 오늘 경기권에서는 신갈일대 통과가 힘겹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정오 무렵 천안 일대 지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경기권 위주의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매송과 서평택 분기점 부근 지나실 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충청권을 통과하는 논산 천안선도 아직까지는 전 구간 수월합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조금 더 오겠는데요. 오늘 비보다는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현재 대전과 광주 등 서쪽 지방에는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국이 나쁨, 특히 서쪽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이 매우 심각해서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영상 1.8도, 부산은 4.1도고요. 낮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4도, 광주가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